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 관련자로 팩트체크 제2편 플라이 레이더 24 항적 표시 분석입니다. 민간 자료인 플라이 레이더 24 항적 표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고는 특이하게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4분 전부터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와 그 다음에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팩트 체크로 할 수 있는 것이 플라이 레이더 24 항적 정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시간대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 바로 직전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은 그 사고의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 레이더 24 항적 표시 분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플라이 레이더 24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그 레이더 상태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이제 그 수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무상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대가를 지불하면은 비용을 지불하면은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은 23시 58분 49초 이것은 그 UTC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8시 58분 49초에 자료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16초 전인 58분 23초에 최저 고도까지 내려왔고 그때 속도는 140너트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흰색 부분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시간으로 보면 8시 54분에 활주로 1번으로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줬고, 그 다음에 49초에 58분 49초에 표시가 중단됐고 그 다음에 표시가 중단된 이후에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을 시도했다고 사고 조사 당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450피트에서부터 500피트 사라지는 그 부분 그 순간까지의 그 내용을 수직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직 경로로 보면은 대략 58분 23초 이전에 조류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58분 23초 이전에 엔진이 고장이 생겼고 그리고 최저 고도는 58분 23초에 도달했다가 바로 고라운드를 수행해서 고도가 상승되면서 이 지점 그러니까 58분 49초에 자료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중단된 이후에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그 비상선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흰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면은 그 이후에 그 항공기 상태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레이더 24 자료는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자료입니다. KML과 CSV인데 여기에 있는 KML 자료는 구글 어스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항공기 추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SV 자료는 이렇게 엑셀 자료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그래프 등이나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가 실제로 사고 조사라든지 이렇게 이걸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인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해도 되는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날 접근 자료 가운데 가장 낮은 고도였던 450피트 지점에서 데이터 전송이 중단돼서 데이터가 출력이 사라진 그 두 지점 간의 자료를 가지고 시각적인 대조법으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두 자료는 주어진 위도 경로 좌표 기준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두 개를 이렇게 중첩시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똑같이
바로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자료가 두 자료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자료의 간격은 26초 간격이고 여기 시간이 나와 있는 것, 이 시간을 분석하면은 26초 간격이고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는 1.03 노티칼 마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450pt에 도달했던 58분 23초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서 고도 속도가 140나트였고 이때는 154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균 속도를 145나트로 보면은 145를 60으로 나누면 초당 분당 2.4 노티칼 마일씩 이동한 셈입니다. 즉 분당 24초씩 속도로 2004도씩 이동하는 속도로 26초 동안 비행한 거리를 계산하면 1.03 노티칼 마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3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영상에서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이 숫자는 분석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부터 활주로 끝까지는 2.26 마일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로부터 기점가는 1.03 노티칼 마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50피트 지점이 2.29 마일이므로 3도 강하각을 유지해서 강화한다고 보면은 대략 그곳에서는 687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450피트가 됐으므로 실제로 기준 고도보다 237피트가 낮게 비행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활주로 끝으로부터 거리가 1.26마일의 지점에서 그 데이터가 사라졌으므로 이때 고도 유지해야 될 고도는 3도 강하각을 유지했다면은 378피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도가 500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22피트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고라운드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 122피트가 높다는 것은 이제 고라운드를 했다, 고라운드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플라이 레이더 24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구글에다가 KML 자료를 입력시켜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각 지점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활주로고요.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매 지점마다 그 자료가 자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것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있는 그런 똑같은 동일 편수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착륙해서 주기장에 들어와서 즉 조종사 승객들이 내리는 곳에 들어와서 엔진을 끌 때까지 매 시간 매 그 단계마다 고도와 속도와 헤딩을 표시해주고 그때 지점과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자, 그래서 항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9일 날 12월 29일 날 실제로 2216편 플라이트 표시는 여기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제 표시가 중단된 곳까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쭉 이렇게 시연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 지점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시간과 고도와 그 다음에 속도와 헤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료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실제로 비행기는 활주로 1번 방향에서 이제 실패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류에 대한 이제 항공기 고장이라고 비상선언하고 상승해서 결국은 반대 활주로인 활주로 19번에 착륙을 했고 그 다음에 9시 3분에 항공기가 충돌을 해서 정지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좌표를 정상적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구간, 아주 그 핵심적인 이런 구간은 조금 더 그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피트 이하 고도에서 이하에서 고도와 속도와 헤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좌측은 57분 48초, 그 다음에 맨 우측은 정보가 사라진 58분 49초 이 구간 동안에 대략 고도는 왼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000피트에서부터 없어지는 500피트까지 이런 구간의 실제로 비행 고도를 매 시장별로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런 경로를 거쳤고, 이것을 이제 각 지점마다 이 시간으로 환산된 그 지점마다 3도 강화가 기준 고도로 표시하면은 위에 있는 점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안정된 접근 경로라면은 1000피트부터 50피트까지를 안정 접근, stabilize approach segment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저 3도 강화가 기준 고도보다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비행기는 이렇게 실제 비행 고도와 그 3도 강화 기준 고도보다 많이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1000피트에서는 같이 출발을 했지만 대략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1000피트 범위 안에 1000피트에서는 범위 안에 있는 고도를 유지한 채로 출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고도가 노란색에 표시된 것처럼 낮아지기 시작해서 기준 고도 950피트에서는 약 100피트 정도, 그 다음에 그 실고도 700피트에서는 거의 140피트, 그 다음에 실고도 600피트 지점에서는 거의 211피트 정도 계산상으로, 그리고 최저 고도가 도달됐던 450피트, 실고도 405피트 지점에서는 거의 237피트 차이로 그 범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안정된 접근 안정 접근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종사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통신으로 이렇게 라디오로 무선 통신을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관제 조종사들은 그 이유를 관제소에 알리거나, 또 관제사들은 능동적으로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그 고도가 내려간 이유를 물어보거나 수정을 위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조사 당국의 발표 자료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속도 변화를 또 보면은 이랬습니다. 이 같은 시간대의 속도 변화는 1000피트 구간에서부터 최초로 450피트까지 도달한 그 과정은 대체적으로 144나트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600피트부터 450피트 구간으로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략 속도가 그러니까 4나트 정도, 6나트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이한 것은 항공기 고도는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때 항공기 추력이 줄어들었다, 항공기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단계에서 고도는 높아지면서 140나트를 7초 동안 유지하고 고도는 200피트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속도 142나트에서부터는 15초 만에 12나트가 늘어났지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고도가 142나트에서 154나트로 대략 12나트가 증속 늘어났지만, 고도가 보면은 대략 100피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 증가는 어떤 항공기 에너지 증가라기보다는 고도가
내려간 것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바뀐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엔진 추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시점에서 이제 헤딩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속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대 헤딩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딩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그 지점마다 357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들어가서 354도로 줄어들었고 다시 350 오른쪽으로 다시 경사가 들어가면서 359 그다음에 여기서는 359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고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경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경사가 통상 들어갔다는 것은 오른쪽 엔진에 자기가 일부러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그 경사를 주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오른쪽 엔진 추력이 들면은 항공기가 오른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우측으로 경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다가 더 오른쪽으로 경사가 들어가면서 헤딩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즉 오른쪽 엔진의 추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은 왼쪽 엔진보다 오른쪽 엔진이 적을 때 아니면 오른쪽 엔진보다 왼쪽 엔진의 추력이 많을 때 그러면 오른쪽 엔진이 고장 났다면은 왼쪽 엔진은 고장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왼쪽 엔진이 추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왼쪽으로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왼쪽 엔진의 그 추력이 상실됐다. 라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빨간색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승을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보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는 고도도 올라가고 속도도 증속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항공기 추력은 추력으로 에너지가 증가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약간 시각적으로 보면서 주로 날개 변화 위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도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략 그날 조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류 활동이 대략 500피트 정도 이 부근에서 이제 새들이 그날은 특별히 관제소에서 조류 활동을 경고를 줄 정도로 새 활동이 많았고 아마 그때 고도는 정상적인 새들보다는 좀 높은 고도의 비행을 날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날개 각도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각도는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왼쪽으로 우리가 경사가 졌고 수평을 거의 오른쪽으로 됐다가 이제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그 고도 이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사가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른쪽 엔진이 꺼지면은 즉 추력이 감소되면은 왼쪽 엔진의 추력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그러면은 항공기가 자력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경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거의 수평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오른쪽 엔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조종사가 일부러 경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가시켰는지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오른쪽으로 경사가 졌습니다. 그럼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왼쪽으로 경사가 졌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보면은 확실히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 조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왼쪽으로 경사가 들어가는 것은 왼쪽 엔진도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조종사가 긴급 착륙을 위해서 바로 서클링 어프로치를 패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경사를 줬는지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로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하고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최저 고도가 도달될 때까지 아까 그 이번 전 차트에서 말해진 것처럼 상당히 고도가 낮아졌다. 그건 좀 특이한 일이고, 450피트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 거리가 아까 2.29 마일임을 고려하면은 여기서 400피트는 너무 낮은 고도입니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서 공중에서 특히 이런 그 예민한 구간에서 237피트가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그 특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어떻게 비행을 했느냐?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최종 접근 구간을 통과하고 안정된 접근 구간, 즉 Stabilized Approach Segment, 안정 접근 구간에 들어왔으므로 들어올 때까지 자기가 기아나 프랩에 문제가 없다고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은 이때 랜딩 기아나 프랩은 정상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종사가 이제 go round, 즉 missed approach를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는데, 이때 이제 missed approach를 할 때 바로 다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조종사들이 그 취해야 될 그런 그 기제 변경은 이렇습니다. 프랩을 15도까지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랩을 올려야지, 프랩은 양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증속을 할 때는 하항력, 즉 그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착륙을 위할 때는 최대 양력만 고려했던 것을 하항력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항의 자료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빨리 프랩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랩을 올리고, 그리고 비행기가 정상적인 상승각을 유지해서 상승률을 올랐어요. 즉 고도가 올라갔을 때 바퀴를 랜딩 기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랜딩 기아가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이때는 프랩은 15도가 됐고 랜딩 기아는 업 상태, 영어로는 업, 랜딩 기아가 완전히 접힌 그런 상태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접근 구간을 따라서, 영어로는 missed approach segment를 따라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가속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 이제 엔진 추력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착륙을 위해서 줄여놨던 속도를 다시 증속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도록 프랩을 선택을 하는데, 그날은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400피트 고도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있고 안전 고도에, 즉 증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도가 되면은 프랩을 올리게 됩니다. 이미 기아는 이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프랩을 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날 비행은 이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고도 4분 동안이라면 이렇게 올라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도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까 처음 이 전편에서 보여줬던 그 접근 절차에 나와 있는 실패 접근 구간과 장주 고도에 도달했을 때까지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조작들인데, 이 조작들은 아마 이날은 이 두 가지 조작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바로 서클링 어프를 바로 돌아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번 사고 조사 당국에서 그 자료를, 이 자료는 아직까지 이 자료를 이제 유추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중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항적, 플라이 레이더 이스 항적 표시는 뭐라냐? 우리가 말하는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ADS 브라보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현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영어 한국말에 시현을 해주는 거,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 ADS 브라보라는 건 뭐냐면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Broadcas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자동 종속 감시 방송인데, 실제로는 어떤 항공기를 이렇게 레이더나 관제소나 아니면 우리들이 보는 플라이 레이더 24 같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연하는, 그것이 서베일런스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는 방송이라는 표현보다는 송출하는, 이게 우리가 흩어버리는, 여러 모든 어떤 타겟을 정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관련된 비행기나 지상 관제소에 있는 그 통신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 비행기들은 모두 다 그 대부분 비행기들이 그 위성 통신하고 연결돼서 모든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을 이렇게 빅데이터화 시켜서 자료를 시연을 하는, 자료화하는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ADS 브라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조종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GPS, 즉 항법 위성 레이더를 항법 위성을 통해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된 그 정확한, 아주 정교한 그 지점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도 GPS가 보내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해서 10종류의 자료를 매 초마다 1초에 한 번씩, 또 비행기에 따라서는 1초에 2번씩 자료를, 정교한 자료를, 변경된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2216편 같은 편수는 이게 착륙해서 장주에 주기장에 들어와서 엔진을 정지할 때까지 이렇게 시연을 해줍니다. 근데 그날은 12월 29일 날은 여기에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항법 표시가 중단된 가능성은 뭐냐면은 플라이레이더 그 회사에서 임의로 그 비행기에 대해서 그 표시를 삭제시켰을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ADS 브라보 신호 송출이 중단됐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장비 고장이나 어떤 전원 상실 같은 것인데, 전원 상실 같은 거는 우리가 이중으로 우리가 결국은 장비가 2개 있고 이중으로 우리가 전력 보강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일. 그 다음에 단지 또 하나 뭐냐, 트랜스본더 스위치를 스탠바이 모드라고, 즉 그 송출 장비를 끄는 건데, 이것은 조종사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조작이고, 그리고 이번 비행기 항적은 그렇게 4분 내에 내리면 굳이 그것을 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트랜스폰더를 TR 모드, 스탠바이 모드로 놓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플라이레이더 항적 표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과 관련된 트랜스폰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제3편 B737-800 트랜스폰더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